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샌가부터 서로를 마주보는 일이 어색해지고 말보단 침묵이 많아진 채로 그냥 그렇게 참고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그리 오래 결혼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많은 감정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울컥했고 때로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을 만큼 벅찬 순간도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깊고 날카로운 것이었어요. 충격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한동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이야기,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솔직하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지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숨어있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집중! 이제 시작해 볼게요. 회사에서 대리 3년차가 되었을 무렵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연애했기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었고 삶의 형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이란 선택을 하게 됐죠. 아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잠시 회사를 다녔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일상이 어울리지 않았는지 곧 퇴사했고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조용히 일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꾸려갔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마치 연애 초반으로 되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깃들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나자 신혼에 다정하고 살가웠던 순간들은 서서히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사소한 말다툼과 이유 없는 신경전,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투닥거림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사랑이 왜 자꾸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서로를 향한 시선이 어떻게 그토록 쉽게 굳어진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보, 회사 다녀왔다고 퍼지지 말고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뭐? 방금 들어왔는데 쓰레기를 버리라고?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논 줄 알아? 노트북 붙들고 일하고 중간중간 집안일까지 했다고. 당신 올 때쯤엔 청소기도 돌려놨고 설거지도 싹 끝냈어. 쓰레기 정도는 좀 버려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진짜 피곤한데. 다른 집 남편들은 회사 갔다 와도 집안일 도와주고 밥까지 해서 아내한테 상 차려준다더라. 당신도 좀 배워, 제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겨우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몸을 맡겼는데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워 도저히 일어날 기운이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등 떠밀었습니다.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지금 당장. 결국 얼굴을 찌푸린 채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한 개비, 두 개비, 세 개비 연달아 피우며 연기와 함께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겨우 집에 왔더니 여긴 여기도 아니더군요. 상사한테 혼나는 기분이 집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뭔가가 조금씩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인지 체력인지 아니면 애정인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아내는 냄새 난다며 씻고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옷을 대충 벗고 침대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곧 아내의 고함이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밥 안 먹을 거야? 씻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나 진짜 너무 피곤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냥 좀 쉬면 안 될까? 당신만 피곤한 줄 알아? 나도 오늘 진짜 힘들었다고! 집에서 노트북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었고 그 와중에 당신 밥까지 다 차렸는데 그걸 이렇게 무시해? 아니,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안 일어나면 내가 진짜 발로 걷어찰 줄 알아? 그 말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밥을 대충 먹었죠. 입에 뭘 넣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하게 말이죠. 그렇게 겨우 숨 좀 돌릴까 싶던 찰나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직장 상사였죠. 내일 아침 회의까지 준비해달라며 또 일거리를 던져줘서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켜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방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이젠 집에서도 퇴근이란 말은 사치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다시 서재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일찍 잔다며 서재엔 왜 가? 일 들어왔어. 부장이 내일까지 준비하래. 그 부장놈은 진짜 왜 그래? 퇴근한 사람한테까지 일을 시켜? 무시하면 좋겠지. 근데 그 사람이 내 진급을 쥐고 있어. 과장 되느냐 마느냐가 그 입에 달렸다. 아휴, 그럼 해야지. 열심히 해. 진급 꼭 해야지. 파이팅! 그래, 고마워. 이 한 몸 불살라서 일해볼게. 먼저 자. 그렇게 상사들이 퇴근 후 문자로 일을 던지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잠이 부족히 했고 머리는 갈수록 지끈거렸죠.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운 눈빛으로 보지만 정작 그 속은 개고생과 수면 부족의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대리를 달기도 전부터 이미 이 회사를 관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된 직장은 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버텼습니다. 기대와 책임이라는 말에 묶여 하루하루를 끌고 갔습니다. 제 일상은 늘 피로와 싸우는 전쟁터 같았고 회사에서는 일을, 집에서는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한가득, 머릿속엔 걱정이 둥지를 틀고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고 밤을 꼴딱 새운 날도 덜어 있었죠.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을 좀 쉬셔야겠네요. 그럴 때마다 되묻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제대로 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긴 하냐고 말이죠. 아내의 잔소리는 처음엔 그럭저럭 들어줄만 했지만 어느 날 있었던 사건 이후로 점점 심해졌어요. 너무 힘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 두려운 마음에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치킨집이나 피자집 같은 거 해보는 게 어떨까?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좋은 일자리를 버리고 퇴사하겠다고? 당신 미쳤어? 우리 나중에 애 안 낳을 거야? 당신 혼자 사는 거면 관두든 말든 상관 안 하겠는데 당신은 이 집 가장이잖아. 저는 억눌러왔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회사 때문에 너무 괴로워. 잠도 편히 자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날카롭게 말했죠.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 가장들 당신보다 더 열심히 살거든? 엄살 부리지 말고 은퇴할 때까지 붙어있을 생각해. 저는 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쉬면 안 되는 거지? 다른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한 거지? 아내는 저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이가 오늘따라 왜 이래? 지금 어리광 부리는 거야? 요즘 이래저래 짜증 부리더니 이제 와서 회사 때려치울 미친 소리를 다 하네. 여보, 제발 철 좀 들어라. 당신 우리 집 가장이야.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째려보며 일 관둘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일에 미쳐보자 결심했습니다. 즐기는 자가 1등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그 결과 2년 뒤엔 과장으로 진급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응원을 받았지만 저는 도리어 허무함만이 밀려왔어요.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미련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던 두통은 더 심해져서 걸을 때마다 머릿속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길을 걷다가 땅이 좌우로 기우는 듯한 느낌에 휘청거릴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 증상은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었고, 스트레스만 줄이면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저를 보듬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대화를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내도 더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 다 불만은 가득했지만 감정 상할까봐 조용히 지낸 겁니다. 간단한 인사 외에는 말도 섞지 않았고 사실상 집만 공유하는 동거인 같은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제 옆구리를 아내가 콕콕 찌르더군요. 누가 봐도 신호였죠.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냥 자자. 나 요즘 몸도 마음도 도통 따라주질 않아. 어차피 부부관계도 못해. 그러자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여보, 요즘 대체 왜 이래?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잖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야.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죠. 말 섞는 게 더 피곤하니까 그렇지. 당신이랑 얘기하면 결국 싸우게 되잖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편해서 그래. 나 진짜 좀 쉬고 싶어. 제발 그냥 좀 자자.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난 듯 기어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남처럼 살자는 거야? 싸워도 부부는 부부다워야지. 당신 과장도 됐겠다. 이제 진지하게 애 낳을 생각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애? 애 생기면 난 지금보다 2배는 더 일해야 할 텐데. 아우, 끔찍하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성을 잃은 듯 베개로 제 몸을 세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미친놈아! 나랑 사는 게 그렇게 끔찍하면 당장 집 나가! 저는 황급히 해명하듯 말했죠. 당신이랑 사는 게 끔찍하다는 게 아니라 애가 생기면 앞으로의 삶이 더 숨막힐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 진짜 장난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은요,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조차도 이미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지 않으면 대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쓴소리를 듣고 베개로 얻어맞은 끝에 거실로 쫓겨났어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눈은 도무지 감기지 않더군요. 소파에 드러누워 한숨만 푹푹 쉬며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창밖이 환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숨도 못 자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는 말 한마디 없이 냉전 상태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마 아내가 무슨 말을 전한 모양이죠.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눈빛부터 날이 서 있더니 곧바로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들, 너 새애기한테 까탈스럽게 군다며? 회사 일은 회사에 버리고 와야지 집에까지 짜증을 왜 끌고 오니?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예민했나 봐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애기가 네 눈치 보느라 숨도 못 쉰다더라. 그리고 너도 이제 2세 생각해야지. 그러려면 새애기한테 잘해야 돼. 안 그럼 나중에 늙어서 밥 얻어먹을 때도 없을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잘할게요. 저희 부부 문제 없도록 노력해 볼게요. 엄마는 다시 다짐을 받듯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또 싸우고 그러지 마. 새애기도 여자니까 나름 힘들고 고충이 있는 거야. 남자인 네가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말해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한 거였어요. 아내가 부모님께 우리 문제를 고자질한 것도 불쾌했고 그 상황에서 착한 척 연기한 제 자신도 짜증났습니다. 꾹 눌러 참았지만 속에선 분노가 치밀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의 감정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타이밍도 모르고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과장님아, 우리 이세 가져야지 슬슬? 저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이세. 그래, 뭐 당신이 하자면 해야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려 시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아내는 당황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뭐야? 이제 나한테 여자로서 매력도 못 느끼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그러자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댔죠. 내가 뭘 바란 게 잘못이었네. 기대한 내가 바보다. 됐으니까 쇼파 가서 자. 여보, 다시 시도해볼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됐거든? 억지로 사랑 나누고 싶지 않다고. 진심도 없는 관계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나가!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날 이후 다시는 안아달라거나 이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서로의 체온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연달아 하고 가기 싫은 회식에 나가 억지로 술을 마셔서 몸이 많이 망가져 길을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해 링거를 맞았는데 이번이 100번째 되는 링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쉬엄쉬엄 일하라고 일러주며 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두통약과 진통제를 먹어가며 회사 일을 소화했답니다. 한편 아내와는 대화도 없었고 각방을 써서 현관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 잠깐씩 얼굴을 마주쳤어요. 몸도 멀어졌고 마음도 멀어진 상태라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다시 이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다시 한번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결과는 쌍욕을 먹고 평생 회사에 다니라는 못 박힌 말을 들었네요. 역시 아내는 저를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더군요. 몇 달간 아내는 재택근무를 카페에서 하겠다고 밖으로 자주 나갔는데 그 덕에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내와는 계속 어색하게 지냈는데 어느 주말에 우연히 본 것이 있었습니다. 오후쯤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늘 그러하듯이 회사 일을 부탁해서 출근하던 길이었답니다. 그 시각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던 아내를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뽀송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게 제대로 티가 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 여자 바람이 났구나. 그럼 됐지. 이제 이혼하면 되겠네.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출근길에 직접 제 눈으로 본 장면이었지만 굳이 따지고 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혼장을 슬쩍 내밀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죠. 며칠 뒤 회사 일을 평소보다 빨리 끝내고 구청에 들러 이혼장 한 장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반가운 얼굴로 미소를 짓더군요. 그 웃음이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여보 왔어? 오늘은 웬일로 일찍 왔네? 기분 좋은 일 있어? 할 말 있어서. 저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곧 이혼장을 꺼내서 내가 너 모텔에서 남자랑 나오는 거 다 봤다. 이제 그 남자랑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끝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얘기할 게 있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나 임신했어. 병원 갔다 왔는데 4주차래. 임신이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즘 서로 잠자리를 거의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제 눈앞에서 뻔뻔하게 활짝 웃으며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됐대요 하는 그 표정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대박이지.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열심히 살진 마. 당신 건강 챙기면서 일해야지. 내가 걱정돼서 그래.
임신한 거 진짜야? 병원에서 확실히 확인한 거야? 그럼 병원에서 초음파도 보고 왔어. 심장 소리는 아직 못 들었지만 4주라고 하더라. 그래, 다른 얘기는 없어? 저는 혹시나 해서 물었어요. 바람나서 생길 아이일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또다시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너무 못됐었지. 당신 힘든 거 모른 척하고 늘 다그치고 미안했어. 진심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래. 뭐 사과는 고마워. 임신은 그래, 축하해. 고맙다 여보. 당신도 축하해. 이제 곧 아빠니까. 우린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이제 진짜 우리 잘 살아보자. 아빠라. 그래, 그렇지.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니까 축하받아야겠지. 아내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밀고 나가는 걸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버텼는데 이 여자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을 보는데 심술이 나더군요. 마음속으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꺼내려던 이혼장은 조용히 꺼내어 아무 말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이혼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었죠. 이대로는 절대 못 넘기겠다고 내 마음속 어딘가가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막말을 한바탕 퍼붓고 뻥 차버릴 복수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며 저는 집에 가서 애처가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면을 쓴 배우처럼 따뜻한 남편 코스프레는 나름 실감이 났죠. 여보, 오늘도 빨리 퇴근했네? 당신이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일은 이따가 당신 자고 나서 하면 돼. 당신 진짜 멋있다. 아빠가 된다고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고 감동이야 진짜. 고맙긴 뭘. 다른 남편들도 다 이렇게 하지. 당신이 이렇게 변하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머린 어때? 두통은 좀 나아졌어? 별 걱정을 다 하네. 이깟 두통이 뭐라고. 난 멀쩡하니까 당신 몸이나 잘 챙겨. 우리 남편 최고야.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집 같다. 여보,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한테 따뜻한 말만 하자. 물론 내가 더 많이 재수 없었던 건 인정해. 나도 고칠게.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어줘? 아내는 제가 다 믿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상간남이랑 바람 피워서 임신한 주제, 제가 알아서 책임져 줄 거라며 김칫국은 대야로 들이킨 듯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기란 게 무섭더라고요. 처음엔 복수를 위해 웃고 다정한 척 말 건넸던 저였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하게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는 호감, 마치 연애 초기에 서로를 설레며 바라보던 그 시절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본능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침대로 갈까? 이리 와봐. 소파에 누워있던 아내를 번쩍 안아들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웃더군요. 어머머, 여보 힘이 장사네. 근데 당신 몸은 괜찮은 거야? 그때 그 반응 안 하던 건 이제 괜찮아진 거야? 그럼. 당신이 너무 예뻐서 말이야. 이젠 참는 게 더 어려워. 오늘 밤은 그냥 둘이 불질러 보자. 아자! 저도 참 모순된 놈이죠. 바람나서 애까지 가진 아내가 뭐가 예뻐 보인다고 이러는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눈 사랑은 뜨겁고 격렬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심장이 뛰고 온몸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런 밤이 그 후로도 자주 반복됐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본능에 맡긴 채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든 칼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크게 한 방 먹이고 멋지게 이혼해줄 생각으로요. 10달이 지나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죠. 예정일보다 하루 빠르게 입원해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걱정은 단 하나.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이혼장을 아내 면상에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쌍욕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였죠. 여보, 나 아기 낳을 때 옆에 있어줄 거지?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아내가 아기 낳는 걸 보면 나중에 여자로 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대. 난 당신을 끝까지 여자로 보고 싶거든.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진짜 본심은 딴 놈 애 낳는 걸 두 눈으로 절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죠. 그러자 아내는 감동이라도 받은 듯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날 끝까지 여자로 보고 싶구나. 어쩜 우리 남편 기특한 생각을 했네. 그래, 그렇게 하자. 분만실은 나 혼자 들어갈게. 건강하게 잘 나아.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아내는 분만실로 옮겨졌고 유도분만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무려 9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딸을 출산했습니다. 응야 하는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리던 순간 저는 준비해둔 이온장을 가슴주머니에서 꺼내 한 번 더 들여다봤죠. 그리고 드디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진이 다 빠진 얼굴로 절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봤어? 완전 예쁘더라. 근데 할 말 있어. 손은 이미 가슴주머니로 가 있었습니다. 이온장을 꺼내들 준비를 하며 숨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죠. 잘 봐라, 이 여편네야. 난 너의 호구가 아니거든. 이온장을 얼굴 앞에 들이밀며 선언하듯 외쳤습니다. 바람나서 임신한 걸 감히 내 애기라고 거짓말을 해? 야, 넌 내가 바보 천치로 보였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라니. 당신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거라도 봤어? 아니면 이거 장난이야? 나 진짜 이런 장난 싫어. 장난? 웃기고 있네. 난 오늘만 기다렸어. 네가 애 낳을 때까지 얼마나 착한 척 자라나 구경하고 있었다고. 상간남이랑은 이제 끝낸 건지 요즘엔 나가보지도 않더라. 내 애라고 구라치고 붙어먹으려고? 개수작은 그만둬라. 난 그딱 연극 안 믿어. 이혼장에 도장 찍어. 애는 네 친아빠한테 데려가든 아니면 싱글맘으로 키우든 알아서 하고. 통쾌하다 못해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속 시원히 쏟아내자 마치 체증이 훅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깔깔 웃으며 어때, 나 대단하지? 하는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남의 자식이라니.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도 안 돼. 우리 딸은 틀림없이 당신 아이야. 나 그런 짓 한 적 없어, 진짜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주 거짓말 잘하네. 그래, 100번 1000번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봐라. 하지만 난 호구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야. 네가 낳은 애? 내 호적엔 절대 못 올라가. 이혼장에 도장 찍어. 위자료도 한 푼 안 줄 거야. 아니, 오히려 내가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여보,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래? 운다고 되는 줄 아냐? 이 더러운 여자야. 너의 실체를 내가 다 알아. 모텔방에서 남자랑 구르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여보, 제발 날 믿어줘. 우리 딸 당신 아이 맞단 말이야. 아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지만 제게 그건 그냥 짓거리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짖어도 들리지 않는 개짖음 같았죠. 그렇게 울고불고하는 꼴을 보니 오히려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고 상간남과 정리를 했든 말든 아내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혼자 애를 키워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 상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엉엉 울며 얼굴을 찌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신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끝까지 이혼장에 도장 찍는 것을 거부했죠. 이 여자야,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장 도장 찍어. 내가 너 찍으라고 도장까지 직접 챙겨왔잖아. 우리 요즘 각방 쓰는 거 몰라?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애를 임신하냐고. 어떻게? 여보,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제발 좀 정신 차려봐.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네. 야, 도장 찍기 싫으면 소송 한번 당해볼래?
오히려 그게 속 편할 수도 있겠네, 넌. 아내는 울면서 아니라고만 되풀이했지만 저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양가 부모님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녀를 봤다는 기쁨 때문인지 모두 화난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내민 이혼장을 본 순간 그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엄마는 잽싸게 제 손에서 이혼장을 낚아채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면 모르겠어요? 이혼하려는 거잖아요. 엄마, 이 여자 바람나서 딴 놈 자식 나온 거라고요. 제가 그 자식 키울 것 같아요? 저희 몇 달째 각방 썼어요. 그런데도 애가 생겼다? 말이 돼요? 엄마 아빠가 본 그 손녀는 친손녀가 아니에요. 다른 놈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엄만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상태가 심각하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 상태가 왜 심각해요? 지금 상황을 말하는데 엄마는 날 안 믿는 거예요? 이거사, 네 딸 맞아. 우리 손녀 맞다고. 네가 그걸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 엄마까지 왜 이러세요? 저 여자 모텔에서 바람 피우고 나오는 건 제 두 눈으로 봤다고요. 오해야 아들. 그건 정말 큰 오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 대체 왜 아들 말을 안 믿어요? 다들 저 여자 말만 믿는 눈치잖아요. 진실은요 제가 말한 그거예요. 바람나서 딴 놈 자식 낳은 거라고요. 그 순간 어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 안타깝게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너 새애기랑 화해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부모들이 직접 너희 집 가서 화해시키고 왔잖아. 네가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도와주려고 했고 퇴직 얘기도 꺼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넌 갑자기 새애기를 대하는 눈빛이 돌변했어. 차가운 바람이 훅 불듯 싸늘하게 변했지. 새애긴 네 눈치가 너무 보여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 했던 거야. 그게 카페든 모텔이든 다 돈 벌려고 갔던 거야. 엄마 진짜 바보예요? 지금 내가 상황을 낱낱이 설명했는데도 저 여자 말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 기억 안 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엄마와 아버지,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미쳤어요? 마누라가 바람난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 정신병자 취급하려는 거예요? 그 애는 절대 제 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친자 검사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해봐야 뭐해요. 해보나 마나라고요. 절대 제 자식일 리가 없어요. 나 지금 소름 끼치고 역겨워서 더는 이 병실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나가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네 머리카락 뽑아줘. 몇 가닥만 줘. 이 엄마가 친자 확인 맡길 테니까.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 좋습니다. 뽑아가세요. 검사하고 충격받아도 몰라요. 전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절대로 제 딸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뽑아 엄마 손에 쥐어주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원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집은 자연스럽게 제 차지가 되었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열흘 뒤 양가 부모님이 절 찾아와 친자 확인 검사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말문이 막혔죠. 아, 이럴 수가... 진짜 내 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 내 딸이라고요? 이거 위조된 거 아니에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설마 장인 장모한테 돈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계속 우리 부부 안 깨지게 하려고 부탁이라도 받은 거냐고요?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넌 지금 정상이 아니야.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 네가 건망증 심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무슨 단기 기억 상실 같은 거야. 넌 새애기랑 잠깐은 잘 지냈었어. 둘이 금슬 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넌 또 차가워졌고
우리가 왜 다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네가 그러더라. 잘 지낸 적이 없었다고. 그 말 듣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더 신경 써줄걸. 미안하다, 아들. 이제는 치료가 필요해. 우리랑 같이 병원 가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멀쩡합니다. 지금 이 상황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수작이라고요. 절대 안 통해요. 그때 장모님이 울먹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우리랑 병원에 한 번만 가주게. 제발. 검사만 해보자고.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이라도 알아보자. 저는 속으로 다들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저를 다시 이어붙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머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 한 번은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혼자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여기 사진 보세요. 해마가 위축 현상입니다. 해마는 뇌의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이게 위축되면 시민성 단기 기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일정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상태가 꽤 심각한 편이라 입원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휴식이 필요해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세상에, 그럼 정말로 아내랑 있었던 기억을 제가 완전히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머릿속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와 분명히 잠자리를 한 기억은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게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니 이건 진짜 돌아버릴 노릇이었죠. 저는 검사 결과를 부모님들께 알렸고 모두들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저도 저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 4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리상담도 함께 받았고요. 박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이렇게 뇌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해마 위축은 생각보다 흔치 않은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해도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경우 저희도 종종 봅니다. 선생님처럼 회사, 가정, 모든 책임이 한꺼번에 무너진 경우 말이죠. 근데 아내분과 있었던 일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많이 다퉜어요. 돈 문제, 회사 문제로 계속 부딪혔고 정말 냉랭했죠. 그러다 부모님들이 개입해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줬어요. 그때는 대화도 많이 하고 부부관계도 좋았고요. 근데 그 기억을 저는 어느 순간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부터 다시 아내에게 차갑게 굴었고요. 좋습니다. 그 기억을 되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해마 위축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셔야 해요. 방치하면 조기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은 제가 알아서 찾아야겠죠. 사실은요, 일을 즐겨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단순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얼마 전엔 백만장자가 투신한 사건도 있었죠. 돈이 많아도 불행했던 겁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은 진짜로 회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꼭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백만장자의 얘기가 꼭 제 상황과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섬뜩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저도 어느 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4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걸 들었는지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기서 뭐해? 얼어 죽겠어. 들어와. 그 안에 있었구나. 치,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얼른 들어와. 우리 딸이 아빠 보고 싶다니까. 아빠라는 단어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간남의 아이라고 믿고 한 번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던 딸. 그 얼굴을 지금 와서 어떻게 봐야 할지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말없이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어. 난 당신이 정말로 바람 피운 줄 알았어. 내가 모텔에 간 건 진짜 일하러 간 거야. 당신 눈치 보여서 집에서 노트북 켜기도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엔 나가서 일한 거라고. 모텔은 그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샤워하러 갔던 거고 다른 이유는 진짜 없어. 바람 같은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알아. 이제 알겠어. 당신이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걸. 괜한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스트레스가 심했으니 이해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좀 어때? 병원에선 뭐래? 많이 나아졌대. 약은 좀 더 먹어야 하긴 한데 기억도 돌아왔어. 당신이랑 화해하고 우리가 한동안 잘 지냈던 그때가 다 떠올랐어. 그럼 우리가 이세 가지려고 불태운 그 밤도 기억하겠네? 하여간 나 이제 바람녀 타이틀은 좀 떼도 되는 거야? 진심으로 미안해. 나 같은 놈이 남편이라 정말 미안하다. 제가 연신 사과를 하자 아내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한 거 없어. 맨날 바가지 긁고 당신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당신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들이받았잖아. 당신 그땐 진짜 힘들었을 텐데. 난 옆에서 위로는커녕 압박만 했어. 나도 모자란 아내였어, 여보.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 내가 회사 관두면 뭐 해먹고 살겠냐는 말도 맞고. 그 얘긴 됐고 우리 이제 화해 다 했으니까 우리 딸이나 좀 안아줘봐. 당신 우리 딸 얼굴 진짜로 본 적 있었어? 아니, 오늘 실컷 봐야지. 자, 그럼 우리 딸내미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 저는 조심스럽게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몸을 품에 안은 순간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못난 아빠가 딸한테 못할 짓을 했어.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우리 딸. 여보, 울지 마. 웃어야지. 당신이 울어서 딸도 울잖아. 아, 그런가? 그래, 웃을게. 우리 딸 진짜 예쁘다. 다행히 나 안 닮고 엄마 닮아서 아주 예쁘다. 우르르 까꿍.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얼굴이 닳도록 바라봤습니다. 웃기고 말도 걸고 뺨에 뽀뽀도 하고 한참을 그렇게 놓질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장인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제 퇴원을 축하하러 오신 거였고 또 다른 제안을 하러 오신 거였죠.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김서방, 회사 그만두고 우리 식당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우리도 이젠 사람이 필요하고 자네 같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장모님 식당 잘 되잖아요. 혹시 저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전 아직 회사에 다녀야죠. 처자식 책임지려면 꼭 참고 일해야죠. 딸을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관리도 봐야 하고 가게도 확장할 계획이야. 월급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진지하게 생각해줘. 아이고, 이 사위가 못나서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다들 속을 썩으시네요. 그래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우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는 치료차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딸과 아내와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 그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이 참 낯설고 따뜻했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식당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왔나? 일단은 말이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지켜보기만 해. 주방 일도 보고 손님 응대도 보고 그리고 슬슬 몸으로 배우면서 관리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지. 감사합니다, 장모님. 회사 때려치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부턴 이 식당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미련하긴 굴지 마. 힘들면 좀 쉬면서 해.
괜히 혼자 끙끙 앓다가 또 어디 망가질까봐 겁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래. 자, 그럼 오늘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자고. 저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장모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몸이야 좀 고됐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했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 오긴 해도 회사에서 겪었던 상사의 폭언이나 팀장의 눈치에 비하면 참을만 했죠. 손님들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라 웃으며 일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제 얼굴이 환하게 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당신 얼굴 좋아졌네? 피부도 환해졌고 눈빛도 살았어.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가 어지간히 심했나 봐. 남들도 다 겪는 건데 내가 유난스러운 거지 뭐. 사람마다 견디는 방식이 다르잖아. 아무튼 내가 그 지옥 같은 회사 붙들고 있으라고 했던 거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하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뭘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날카롭고 예민했지. 그걸 집에까지 끌고 온 내가 잘못한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돼. 사람이 감정을 숨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이젠 숨기지 말고 힘들면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예전처럼 닥달하는 마누라 이젠 없다고. 아내도 나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는 눈 녹듯 사라졌고 감정도 몸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덕에 매일 밤 우리 부부는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나날을 보냈죠. 어느 날 아내가 수줍게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 있어? 걱정되게 왜 그래? 나 둘째 가졌어. 임신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산부인과에서도 확정됐어. 완전 확실해. 뭐라고? 우와, 그럼 우리 부부가 두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거잖아. 당신은 그걸 왜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해? 이건 기쁜 소식이지. 완전 축하할 일이잖아. 몰라. 다시 10달 동안 배불뚝이로 살 생각하니까 벌써 허리가 아파오는 것 같아. 당신 옆엔 내가 있잖아. 실컷 부려먹어도 되고 짜증나면 나한테 화내도 돼. 다 받아줄게. 세상에, 딸에 이어 아들까지. 오늘 저녁 파티 각이다. 부모님들 모시고 우리 둘째 임신기념 파티 열자. 당신 진짜 딴 사람 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딴 사람 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지. 여보, 내가 대기업 다닐 때만큼 벌진 못해도 식당에서 죽어라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식당 대박나서 장모님께 보너스 왕창 받고 언젠간 사장님 자리도 물려받겠어. 그래, 패기 좋다. 그럼 난 당신만 믿고 살게. 잘 부탁해, 남편님. 아니지. 당신은 우리 집의 중심이자 기둥이야. 잘 부탁해야 하는 건 바로 나야, 여보. 이제부터 임신한 동안에 집안일 금지. 청소, 설거지, 빨래 다 내가 할게. 그렇게 저는 둘째까지 임신한 아내를 위해 지난날의 서운함을 모두 덮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정말이지 잘생기고 듬직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4식구가 되었고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장모님 식당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딱 저한테 맞아서 다른 일을 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요즘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마음이 망가져가는 분들 많으시죠? 저처럼 멘탈이 약하거나 감정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버티는 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루빨리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에서 벗어나시라고요. 무조건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두 자식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재밌게 따뜻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